오늘 제 이제 주제가 이제 왜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느냐는 주제인데요. 제가 제 문제의식을 이제 첫 화면에 띄웠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북아의 고대 패권의 변천과 배달국가 고조선의 지방 분권형 정치 문화의 동질성을 알아보고 배달 동이족의 동북아의 패권국으로서의 권위를 중국 문헌에서 알아본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가 신라의 가야 통일과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정과 결과를 고찰하며 왜 평화 통일의 유일한 대안인지를 이제 알아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한 50페이지 만들었는데요. 간략하게 그 이제 취지만 간략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군 신화를 보면은요, 그 건국 이념이 나옵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고요. 제세이하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세이하라는 말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로서 교화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게 되냐 하면, 어떤 건국 신화를 보아도 이런 그 이념을 제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주 가볍게 느꼈던 이런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그 시대 때 어떤 정치적인 권위를 아니면 사상적인 권위를 우리의 고조선이나 고조선 이전의 배달국이 가지고 있었을 거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확인을 해보니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홍산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홍산 문명. 저희 오리 간사님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보시면 요 홍산 문명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언어 문명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홍산 문명에 주로 나타나는 게 이 비파형 동검하고 비파형 청동검하고 이제 석간묘가 나오고, 어느 쪽에는 그 직인 청동검하고 이제 목강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묘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홍산 쪽에서는 그 석간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석간묘가 묘실의 어떤 벽을 돌로 이렇게 막아서 그 묘실을 만드는 거고요. 목강묘 같은 경우는 묘실의 그 벽을 나무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문명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그 비파형 동검하고 이 언어 문명에서 나타났던 이제 직인청 동검과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명을 이제 중국 쪽에서는 같은 문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문명으로 이걸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 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조선이나 우리 배달족의 어떤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홍산 문명이 이제 그 출현이 뭘 의미냐 하냐면, 중국 문명과 싸웠던 기록들이 중국의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든가 사마천의 사기라는 서적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적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 배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동이라 부르든지 아니면 구려라 불렀어요. 구려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이제 구려가 뭐냐면 말구자에 이제 아름다울 고을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나라, 고운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동이라는 말은 그 이자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자는 우리는 오랑캐 이자라고 알고 있는데 고대에서는 그걸 오랑캐 이자로 사용하지 않고 평탄할 이자나 평화로울 이자, 그 다음에 어렴풋할 이자로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앞에 넘겨보시면, 앞에 더 넘겨보시면 이제 뒤로 가셨는데 앞으로 가셔야죠.
앞으로 가시면 이게 지금 홍산 쪽에서 나타났던 비파형 동검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으로 내려보시면 요 위에 보시면 밑으로 요게 이제 직인청 동검 여기 언어에 나타났다는 거고요. 요게 홍산에 나타났던 용의 모양이에요. 요 둔탁한 용의 모양.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게 또 요런 그 유물들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밑으로 내려보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언어에서 나타난 아주 세밀한 저기 모양입니다. 또 밑에 내려보시고요. 이제 용의 모양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또 밑에 내려보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문명의 시작은 그 굉장히 둔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세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홍산 쪽에서 그게 먼저 이제 발생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옥으로 만든 것인데요. 옥자가 이제 임금왕자에 이제 점을 찍으면 옥자가 돼요. 그래서 옥이라는 게 원래 그 임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추정컨대 홍산에서 먼저 그 문명이 태동했기 때문에 그 옥 문화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왕들은 그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면 항상 그 배달국이나 동이족의 권위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대체로 알 수 있는 게 그 논어에 보면 이제 그 동이를 이제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중국에는 도가 행하지 않은데 저 동이에는 도가 행해지니 동이에 배를 타고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공자님 때부터 이제 동이족을 이제 찬양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바다 건너 그 발해만 쪽이나 아니면 그 이제 백두산 쪽에 그 이제 고조선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자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자를 이제 그 한번 보면은요, 이 도덕경애라는 책을 제가 그 다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자가 3개가 나와요. 좀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더 밑으로 이제 도덕경 원문을 보시면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시고, 예, 이자가 이제 도덕경 14장에 그 위에 먼저 보여주세요. 14장. 위에 보시면 그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그 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를 어렴풋하다는 거고, 예. 그게 뭐냐면 그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말로 하면 대상이 잘 구별이 안 되고 차별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대상이 좀 이렇게 동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저기 도덕경 41장에 보면 이제 이도 약래라고 있어요. 그래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것 같아 보이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도 이자를 이 평탄한 도, 그 평탄하다는 거는 평화롭다는 거죠. 평화로운 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실래요? 그 다음에 53장에 보면 이게 이제 큰 도는 지극히 평탄한데 이렇게 나와요. 평온한데 이렇게 나와요. 이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이자가 우리 동이족 그럴 때 이 이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천년 그 저기 일제 구한 말까지 이 이자를 오랑캐로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조자가 있어요. 조자. 이제 조정이 열심히 다스리지만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네 해서 그 앞에 이 조자가 뭐냐면 아침 조자도 되는데 조정 조자예요. 정사정, 정치정 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름에서 처음에는 이제 배달 이렇게 해서 이제 밝은 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려 그 말구자에 아름다울 여자에서 구려 그러면 이 구자는 뭐냐면 반복을 감탄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고운 나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동이는 동쪽의 평화로운 나라 땅이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군이 고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고자를 안 그때 조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고조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조자는 뭐냐면 아침 조자를 쓰지만 정사 조자를 쓰는 거예요. 정치 조자를 쓰는 거예요. 정사. 그 다음에 선자도 이때도 똑같이 려자하고 곱다는 뜻입니다. 고을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암시하는 게 굉장히 정치 형태가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 동이족의 어떤 그 정치 형태를 굉장히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건 뭘 말하냐면 고대의 어떤 사상이라는 거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왕도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이야기하는데, 예라는 거는 바로 순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과 신하의 순서, 부모와 자식의 순서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의 표본을 보니까 이 동이족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말은 동이족에서는 어떠한 그 하극상의 어떤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런 걸 이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그 동이족의 왕도 정치라는 거는 어떤 그 부족 연맹 체제이면서 관행적으로 왕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부족들은 부족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이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던 나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그렇게 이제 찬탄을 하셨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보시면 아니 그 도덕경의 마지막 장을 한번 보여보실래요? 그 위에 위쪽으로. 예, 여기 보시면은요. 그 도덕경에 이제 이 사람이 주나라의 저기 그 노자가 쓴 책인데, 그 이 사람이 주나라의 도서관장이었어요. 국립도서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문헌들을 이제 수집하고 정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그 이제 위대한 글자로 봤던 게 이 현자입니다. 현자. 그러니까 이 현자가 가물현자인데 이 현자를 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잠시 이제 소개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차별하지 않는 어떤 사상을 책으로 본 거예요. 분별하든지 차별하든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대상을 평등하게 보는 사상을 책으로 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오묘한 것들의 문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가물다라는 뜻이 그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 이자의 어렴풋하다는 이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도덕경이라는 책은 그 왕이 배워야 할 정치서적입니다. 왕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그 운영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자기 내면에 차별의식을 안 가지고 백성과 자신을 아주 평등하게 바라보면 나라가 저절로 잘 된다. 이런 어떤 취지의 책이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홍익인간 제세 이하의 그 이도, 그 이치라는 것도 왕의 어떤 마음가짐, 정신 자세를 이야기한다. 그거는 이제 저의 사견입니다만, 그리고 또 이 현자를 이제 근거로 되지만 그거는 바로 대상을 아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어떤 수양을 지속적으로 했던 그 왕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제 배달국이 이제 망하고 약간만 올려보세요. 배달국이 이제 망하고 이제 고조선이 성립할 때도 고조선이 나라가 배달국을 멸망시키질 않습니다. 고조선의 나라가 배달국에서 당군이 이제 탈출을 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 전통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우리 민족한테.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고조선에서 뭐 부요가 나오고 동해가 나오고 예맥이 나올 때도 고조선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하나 키워서 또 다른 국가 어떤 부족 영맹체를 하나 형성하는 그런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전통이 이제 깨지는 게 어떻게 깨지냐면 그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 장군인 유민인 위만이 이 고조선에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방을 지키다가 그 고조선 왕인 그 준왕을 속이고 이제 그 한나라가 이제 침략을 한다고 속이고 그 궁궐로 이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게 이만조선인 나라가 동북아의 질서를 이제 파괴한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밑에 내려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이제 이게 고조선이고 위만조선이 망하기 전에 많은 이제 다른 그 부족 연맹체들이 생긴 상태를 이야기하고 거기 밑에 이제 한반도 남단에는 진이라는 이제 부족 연맹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조선의 이제 준왕이 이제 위만한테 패해서 이제 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만을 건립해요. 더 이상 조선이라는 말을 이용을 하지 않고요. 밑에 내려보세요. 이용하지 않고요. 이 마한 진한 사만으로 이 나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글자로도 중국의 이제 나라 한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조선의 권위가 이 동북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고조선을 이제 매체로 한 어떤 단일감 이런 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한이라는 나라도 이 말말자를 쓰지만 이제 큰 나라 이런 뜻이고요. 진한, 변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제 잠깐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이 진안 쪽에서 이 신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한 쪽에서도 이 가야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야의 정치 체제의 속성이 이상하게 고조선의 어떤 부족 영맹체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가야인 신화에 보면은 이제 부족장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하늘에서 알이 6개 나와가지고 6개 이제 가야국의 왕을 이제 내렸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야국이라는 게 굉장히 그 부족 연맹의 성격이 강하고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철이 많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냐면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한반도로 넘보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낙랑군이나 대방군이나 인번, 현도군 같은 이제 식민지를 중국이 한나라가 건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 때 이런 시국에 이제 그 가야국은 변한 지역에 있던 가야국은 낙랑군과 이제 교섭을 하면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를 취하게 되고 신라 같은 경우는 낙랑군과 이제 그 교류는 하되 활발한 경제 활동은 없었습니다. 철이 거의 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라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를 통합하면서 어떻게 이제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변 안에 있던 가야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변자도 뭐냐면 이게 꽃갈 모자 변에다가 이게 말씀 변자가 돼요. 이 말씀이라는 건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그래서 어떤 하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진안 같은 경우는 진안도 이제 진안의 뜻도 아름답고 착한 나라, 고운 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짜에도. 그래서 이제 어떤 고운의 어떤 이미지가 우리 한반도의 국가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굉장히 뿌리 박혀 있다. 그거는 바로 정치 체제의 이제 우월성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거기 중국도 중국도 인정해줬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가야와 신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 국가였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진국을 또 개성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 분권형 국가였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 신라와 가야의 통합 시대적 배경 과정을 보면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굉장히 가야는 부유했다. 근데 이제 가야와 신라에서 보면 신라의 이제 외교 정책을 보면요, 굉장히 유들유들했어요. 그래서 가야에서 이제 이제 낙랑하고 철수철이 막힌 적이 수철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고구려가 낙랑군을 이제 침략하고 이럴 때는 그 철을 이제 수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불만을 품고 그 이제 포상팔국이라는 이제 강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난을 일으켰을 때 신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니 신라가 또 가서 도움을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가야하고 또 왜가 신라를 공격할 때는 신라는 또 고구려 광개토한테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고 굉장히 이 신라라는 그 나라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들유들했다, 실용적이었다.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 곤초고왕 때 이제 완전히 요소하고 산동을 점령하니까 철수철이 전면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그 가야는 이 낭당하고 수출을 못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중앙 집권도 이룩하지 못하니까 군사적으로도 힘을 못 쓰고 지금 조건이 그런 형국에 신라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품목에만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나라의 경제를 맡기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에 너무 그 경제적 비중을 두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가야와 신라의 이제 통합 과정을 보면 이게 재밌는 게요. 그 건강가야가 이제 가야국의 주도 세력이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걸 알고 그 신라한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믿는 불교를 인정해 달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자기들 그 귀족의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라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27년에 이제 신라가 이제 불교를 법화가 이제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야의 왕족인 그 김유신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정조부 때부터 이 신라의 진골로 편입을. 그리고 그 골품제도 안에 명백히 이제 자리를 잡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화랑제도가 있었는데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화랑제도에 이제 수장으로까지 김유신이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야 사람이더라도 수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신라에서 전쟁을 할 때는 선봉에는 가야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또 잘한 게 뭐냐면 가야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럭에 이제 나타나는 건 우럭의 가야금이나 이제 야철문화 이런 이제 철로 만드는 용기들을 이제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이제 방법을 이제 알아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야를 통일하는 이후에 이 선덕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덕여왕. 이 왕 때 그 통일에 대한 그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룡사 구척 석탑이나 국처 목탑이라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선덕여왕의 기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게 그 국민적인 이제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출이 되죠. 불교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도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랑이라는 걸 불교에 나오는 미륵보살로 미래의 사람을 구원할 미륵보살로 이렇게 미화를 하고 그 화랑 밑에 많은 낭도들이 모이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금강가야라는 이제 가야국의 주종 세력이 신라에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가야의 이제 서쪽 변두리 지역에서 이제 대가야가라는 국가가 이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라에. 그런데 그게 이제 성공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종 세력이 항복을 하게 되면 그 부수 세력은 반란을 하더라도 쉽게 이제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신라가 이제 삼국을 하면서 당나라를 개입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제와의 전쟁에서 백제가 이제 합천 대야성을 함락을 해버리니까 이 신라 쪽에서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했는데 고구려의 왕이 한강 유역의 반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게 결정적으로 신라가 내려보세요. 위에 잠깐 밑으로 예, 밑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보세요. 예, 됐어요. 그 위에 예, 위쪽 예. 그래서 김춘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제를 치기 위해서 당나라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죠.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제에서 부흥운동이 4년이나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세를 이용한 통일이라는 게 그만큼 반항을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정복 과정도 보면은요. 역시 당나라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당나라하고 이제 협공을 합니다. 그리고 668년에 나가는데 이제 물론 고구려 내부에 영계소문이 죽고 이제 귀족 세력들 간에 이제 왕권 쟁탈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망하고 나서 4년 동안 부흥운동을 합니다. 계속 내전이 있는 거예요. 신라 내부에. 그래서 통일이 그냥 되는 왕을 죽였다고 그게 통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당이라는 국가가 도독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주지사죠. 9개 주지사를 둬가지고 신라를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외세를 이용한 어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통일도 미국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민족적인 어떤 이제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 여기 보이시죠? 통일 신라라는 국가가 여기 이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의 땅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려 사람들이 이 신라 통일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국의 통일이라는 게 사만의 통일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온조라는 왕이 이제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잇는다는 또 민족의식이 있은 반면에 신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다행히 이제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민족의식이 살아나면서 이제 영토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이 신라가 이제 그냥 통일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상적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적 기반한 사람이 원효의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심론입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화쟁론이에요. 서로 논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통일되기 전부터 계속 이 사상을 펼칩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펼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복선구사로 불리면서 민중서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일심과 화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냐면은 나와 너가
이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차별적인 존재지만은 내 마음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나와 너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대상은 그 대상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제 화합하라 화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런 이야기들을 이 오조가 계속 몇십 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후백제로 또 갈라지는 겁니다. 이 신라가. 왜냐하면 통일의 정당성이 외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왕권이 부패할 때는 또 다시 삼국으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힘의 원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남한이 이제 북한과 통일이 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찾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제가 첫 번째로는 그 신라라는 국가가 이제 그 변방에 성장했다. 그거는 소백 산맥 동쪽에 성장해서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백제와 고구려는 중국의 위협 때문에 자국의 어떤 정치 체제를 급속하게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타협이나 통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력으로 그 통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력 통일이 중앙집권제는 되는데 그 내부의 어떤 민주적 통합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라하고 가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세기까지 그 정왕집권 체제가 유지가 안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계속 호족들과 그 다른 부족 국가들과 굉장히 통합 과정을 굉장히 오래 거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화백제도라는 거예요. 화백제도. 그래서 그 귀족들의 이제 그 부족장들의 연맹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인류사에서도 이 그러니까 민주적인 가정에 있는 국가들이 더 위기 시에는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도 굉장히 상권이 발달한 나라고, 그리고 쪼개져 있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침략했을 때 단합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막아내죠. 이게 민주적인 통치체제의 힘입니다. 우리가 영국과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과 소련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외세의 힘이 강해졌을 때, 그 대세를 읽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로 그리스라는 국가는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한테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한테 이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 같은 국가는 이제 내부적인 민주적인 어떤 그 통합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못 거치면서 이게 망해버리고,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대세에 맞게 거치면서 이게 강력한 통일 국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중국사를 봐도요, 변방국가 진나라,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있었던 진나라도 이 변방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중앙 집권 체제가 아주 더디게 이제 완성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떤 통합 과정을 굉장히 오래 지키는 자발적인 통합 과정을 오래 이제 아주 이제 거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민주적인 통합 과정을 오래 거칠수록 저는 국력은 세진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독일의 이제 독일의 통일 국가가 이 프로이센인데, 프로이센의 전신인 브란덴부르크 병영 백국도 이게 독일의 이제 변방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라들은 생존의 위협을 겪었다면 이 변방 국가들은 자국의 통합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보시겠어요? 그다음 이제 가야 신라도 이렇게 그렇고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래서 요 소백산맥 동쪽에 아주 보호되어지고 아주 6세기 초까지 아주 자신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민족적인 어떤 통합을 아주 이제 차근차근 이룩한 나라였다.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힘이 통일을 이제 만든 거예요. 예?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라의 이제 통일 과정이 끝났고요. 근데 이제 이 신라의 통일이 외세를 개입시키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부도덕한 거죠.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 말기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품 제도의 모순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농민 동요가 일어나고 귀족이 사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 호종 세력이 이제 육두품은 어떻게 주로 중국에서 공부한 그 유가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중앙 정부를 공격하는.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900년대 그 이 신라의 모습입니다. 후삼국으로 명백히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백제의 이제 견훤이 이제 지금 지금의 전주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후고구려는 그 궁예가 철원에서 이제 이렇게 힘을 키웁니다. 밑으로 내려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제 견훤이 이 후백제를 어떻게 이제 통합하냐 하면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울분을 씻자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자왕은 사실은 그 백제의 대장군인 예식진이라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당나라로 볼모로 당나라로 이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과도 맞지 않는데 이 백제 사람들이 이 견훤을 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궁예의 이제 부하인 이제 그 왕건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고려를 건국하죠. 이 고려를 잠깐 올려보실래요? 이 고려를 건국했다는 게 우리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도 같이 여자를 쓰지 않습니까? 여자인데도 이제 고자를 붙여가지고 매우 고운 나라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이 말 뜻에서도 중앙 집권은 안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호족 세력과 그 결혼 동맹을 맺고 호족 세력의 기독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국가가 그 고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또 고조선의 저기 민족적 정체성을 잇는 거예요. 이 고려라는 국가가. 그리고 그 발해 태자도 기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면은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신라의 경순왕도 결국 항복을 하게 돼요. 고려에 항복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항복이라는 게 통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복을 받지 않으면 분명히 내란이 일어난다. 뒤에 문제가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견훤 같은 사람도 자기 아들한테 구금을 당해요. 그 첫째 아들이 신금인데 신금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막내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신금의 지지 세력, 호적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훤이 도망쳐서 고려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과 힘을 합쳐 신금을 멸망시키면서 후백제가 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신금을 살려줍니다. 신금을. 이 반항을 하고 저항을 했지만 왜냐하면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점이에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신금을 결국은 저기 그 관리로까지 임명하고 군의 군수로까지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이 가야의 통일과 신라의 삼국 통일과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후백제의 분열 그리고 고려의 통합 이런 건데요. 여기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신라의 가야의 종주국 건강가야의 항복에 의한 통일과 가야 귀족의 신라 귀족으로의 편입은 신라의 인재의 규모를 풍부했다. 이건 뭐냐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이 가지는 인재를 그대로 우리 내부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통일 국가가 또다시 웅비하는 그런 그 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통일에.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인재들이 남한에 있는 인재들보다 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할 거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평화 통일을 안 하면 분명히 그 주체 사상이 물드는 사람, 그 다음에 김정은 일가의 추종 세력들은 분명히 그 반란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킬 때는 그 대한민국은 그 내전 상태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가야의 문화를 수용을 했는데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화를 찾아내가지고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뭐 당군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전장의 유적들, 고려 문화를 굉장히 잘 보존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신라가 당을 통해서 이제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할 때는 미국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국의 통일 과정에, 우리 합의 과정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신라의 당에 의한 통일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평화 통일만이 통일 후의 통합과 평화를 보장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신라의 가야 통일, 그 다음에 신라의 이제 삼국 통일에서 주는 그 교훈이 되겠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근데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조건을 제가 이제 그 역사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조건이 한 10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평화 통일을 위한 확고한 국민적 열망을 조성해야 된다. 그 성덕여왕이 침략 방지를 위해서 통일을 기원했듯이 이런 국민적 열망이 우리한테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계속 던져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북한 지도층의 신분 보장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특히 김정은과 김정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가야 귀족의 신분을 우리 신라가 보장했듯이. 세 번째는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의 자유의 허용. 이게 가야인이 불교의 신앙을 보장했듯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상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걸 구분해서 생각이라는 건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북한 사람들을 포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그 한국에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관학교에 북한 사람들을 입학하게 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들을 북한에 계속 굉장히 줘야 되는. 그러니까 통일된 한국에서 북한인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제도를 한국 내에서 미리 구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계속 북한에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한이 주축이 된 통일을 전제해야 됩니다. 북한이 주축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력으로 한반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예멘은 북쪽이 민주국이고 남쪽이 공산국이었는데 이게 합의 통일을 했어요. 1994년에. 그런데 바로 내전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행정부와 군부의 권한을 나눴어요. 행정부는 위에 잠깐 올려보세요. 한 챕터만 남았는데 이 잠깐만요. 행정부는 남쪽이 작고 군부는 북쪽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권력 분정 과정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만약에 우리가 합의 통일을 하더라도 권력 기관을 분산하게 되면 그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다. 특히 그 무력과 관련된 권력은 나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민을 위한 차별 금지 구역 금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걸 북한이 항상 지금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데 그 통일됐을 이후에 차별을 하게 되면 또 내란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어떤 무차별 원칙, 우리가 이제 이자라는 말에 이자나 뭐 현자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무차별의 원칙들을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살려가지고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력 통일의 불가선언을 제도화해야 된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무력 통일한 후에 4년이라는 내전이 있었듯이, 그리고 8년 후에 또 그 당나라를 내몰았듯이 무력 통일을 하면 내란은 필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의 이제 그 위대한 사상가 이제 원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효라는 사람이 이제 일신과 화쟁을 몇십 년을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민중을 계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위대하냐면, 우리가 저기 도덕경에 보면 이 주로 이제 그 수양을 누가 하냐면 왕이 지배 권력이 합니다. 지배 권력이 자신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백성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이 원효 때부터는 이런 어떤 그 평화로운 사상, 무차별의 사상을 민중 속에 퍼뜨리는, 민중으로 가가지고 민중에게 이 평화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전통이 고려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통일의 명백한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한반도와 한민족의 번영이라는 명백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의식 없이는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려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만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 백이찬 이제 전 처장이 이제 코리아 생존 전략에 보니까 이분이 백척간도 진일보 시방세계 전신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경덕 전동록이라는 선서에 나오는데, 백척이나 되는 장대에 한 발짝 내디뎌야 시방세계가 한 몸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백이찬 처장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남북의 대립 상태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를 사상의 자유로 허용하고 북한 지도층의 신분을 보장하는 포용 정책에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사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1919년부터 생겼어요. 이 공산당에 이것도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상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북한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어야 대화의 물꼬는 틀 것이고 평화 통일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야 통일 후에도 내란이 없는 안정된 통일조국의 모습은 드러날 것이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한민의 정치 경제적 신분을 보장하는 절대적 포용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북한민의 신분 보장이 없이는 통일은 안 된다. 통일조국은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매일매일 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기원이 배달족이죠. 배달이나 박달입니다.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밝다는 것은 뭐냐면 이 태양의 빛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비춥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다음 구려라는 뜻도 이 곱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는 하극상이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정치 체제였다. 동이라는 말도 동쪽의 평화로운 땅이다. 조선이라는 말도 조정이라면 정치라는 얘기예요. 정치가 굉장히 고운 정치다 이런 말. 조선이라는 나라도 건국이 되면서 왕의 권위를 제약하는
경국대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를 중심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도 바로 그런 어떤 그 왕권 견제의 원칙, 어떤 권력 분리의 원칙, 또 민본, 경국대전의 이제 근본은 민본이죠. 민본의 원칙이 있는 그런 그 경제 헌법이었다. 가야 근데 가야 신라 고려 조선에 나타난 권력 분리와 지방자치의 민주적 전통을 오늘의 대색이자 중앙정치의 극한 대립을 강화된 지방자치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민주국가가 된 거는 어떤 서구 민주주의 사상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권력 분리의 정신이나 지방자치의 어떤 정신, 이런 정신이 우리 민족 내부에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